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11시부터는 종목 상담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투자 손자병법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관심주까지 짚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이른바 착한 펀드라고 불리우는 사회책임 투자의 지원 증가에 대한 내용과 영향력 살펴보고요. 전일 피치에서 일본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죠. 그 발표 이후 우려되고 있는 일본 국채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차트를 알면 돈이 보이는 정태근의 차트 보기에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을 공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2단계를 낮췄네요. 네. 이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칠 그 파급, 영향력을 짚어주십시오. 피치가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데 피치 외에 S&P하고 무디거스가 있는데요. 오히려 피치가 공격적으로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시켰습니다. AA에서 A+로 하향시키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같은 신용등급을 갖게 됐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신용등급이 AA-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AA3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한 계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본다면 국제통화기금 IMF 그 통계에 따르면 현재 GDP 대비 일본 국가부채 규모가요 한 241%에 달한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스가 160%라면 사실은 일본의 재정적인 문제가 더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가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저는 일본의 신용등급은 사실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지난번에 일본 대지진이 나오면서 산업 전반에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하향은 거의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한 양상을 띠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향이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전에는 이 영향을 받겠지만 오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일본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보면 관광산업 정도 외에는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대국입니다. 제조업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스처럼 제조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일본은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의 부채 비율과 그리스의 부채 비율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은 예정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아시아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밤에 있는 EU 정상회담의 어떤 기대 심리가 막판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파파데모스 그리스 전 총리가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다우지수가 이에 따라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이 파파데모스란 분이 이제 전 총리였죠.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지금 유로존의 각계 수장들 마리오 모띠라든가 마리오 드라기 전부 다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파파데모스가 총리를 맡아서 잘 이끌어서 긴축 협의까지 다 했었는데 정권을 이제 재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신민당이 집권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파파데모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속 지켜보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새벽에 나오는 바람에 미국장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파파데모스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결국에 가서는 유로존 탈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어저께 같이 또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받아들이는 극진 좌파 연합의 치프라스는 오히려
긴축에 대해서는 중단할 용의가 있지만 유로존 탈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치프라스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유로존에 남으려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중단하고 유로존은 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파파데모스는 실질적 경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6월 17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 부분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죠. EU 정상회담. 과연 시장에 어떤 반전 기회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 특별 정상회담은 한 번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정상회담과도 못한 그냥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모여서 잠시 식사하고 헤어지는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특별 정상회담인데, 지금은 그 정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신민당이 참패를 하고 시리자당이 득세를 하면서 유로 탈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뱅크런 가능성과 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염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프랑스, 유로존의 양대축이었던 프랑스가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과 합계해서 메르코지라는 용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용어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올랑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유로 본드도 해야 된다. 또 지금 ESM을 자본확충에 써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로존에서 힘든 나라들의 어떤 국채를 무제한 사줘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금의 보증까지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마리오 몬테 이탈리아 총리도 프랑스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프랑스가 6월 17일 날 역시 그리스처럼 총선이 있습니다. 결국 프랑스 대통령 올랑도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 될 때 공약했던 거를 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메르켈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유로본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지금 EU에서 프로젝트 본드라 그래가지고 SOC에 대해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로본드의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로본드를 안 한다면 다른 거는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ECB 역할론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시장에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이번 특별정상회담, 언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이번 특별정상회담은 시장의 상승의 기폭제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다, 터닝포인트로 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사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도 이때까지 정상회담은 별로 믿질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도 계속 별로 믿지 않는다 했는데, 이번만큼은 시장 정세로 봤을 때는 필요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조금 기운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 1800선을 다시금 깨고 내려가는 하락세로의 재전환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오후 장에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주십시오. 솔직히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나쁩니다. 왜 일본 신용등급 하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지, 일본은 1%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1.4%까지 하락하는지, 이 모습을 본다면 결국에서는 매도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재료를 터뜨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특히 미결이 요즘은 계속 늘어납니다. 벌써도 6,900개가 늘었다는 얘기죠. 이는 매수 미결이 시장을 진입하는 과정이고, 매도 미결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누름은 오히려 주식을 못 사신 분한테는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략 후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미국도 막판에 보합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보합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하락이 이전에 얼마 전에 만들었던 1780대를 깨러가는 하락이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거종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지금 25포인트가 빠지면서 1800선대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주체별 수급 상황과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밤사이 뭐 특별한 소식은 사실 없었고요. 뭐 그리스 이제 파파데모스 이제 전 총리가 아무래도 그리스 이탈을 할 것이다 유로존에서 그런 아무래도 외신 뉴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종가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 결국에 약보합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파로 야간 선물을 사실 하락폭이 적었었는데 금일 사실 시장이 24포인트나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유로 달러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1.28달러까지 지켜냈던 거를 금일 1.2656불을 기록 중인데 예전에 유럽위기 전저점이 1.2626이었던 거를 기록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결국 전저점까지 붕괴되는 위험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그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아침부터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체별 수급상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1시간이 좀 지난 시각인데 많이 팔고 있습니다. 1200억 정도 결국에 인덱스 쪽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물량 쪽으로 많이 내뱉고 있는데요. 주도 업종 위주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주도 위주로 많이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엔 전기전자 업종 500억 팔고 있고요. 화학업종 150억, 운수장비 78억, 유통업 72억, 나머지 전 업종들 골고루 50억에서 100억 정도씩 팔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좀 받치는 모습인데 연기금에서 130억 정도 들어오지만 외국인은 아무래도 파죽지세로 이제 매도 물량을 지금 당해낼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저가 매수세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유통업, 전기가스업, 그리고 금융업, 경기 방어주들 좀 매수를 소폭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400억 사고 있고요. 철강업 80억, 화학업 170억, 운수장비 137억. 결국에 전차군당 개인이 최근에 들어서 사는 모습. 이 개인이 순수 개인이 아니라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문사 물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5월 들어서 개인과 기관이 많이 나눠 가졌는데요. 그 개인 중에 한 60% 이상 물량은 자문사가 솔직히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지금 전 업종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업종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장에서 팔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고 있습니다. 개인은 85억을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36억, 37억 팔고 있는데 역시 IT, 하드웨어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부품주들 이런 거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NC 소프트가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새로운 게임 블레이드 소울 공개 테스트가 다음 달에 실시된다고 하면서 오르는데 솔직히 반발 매수세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오를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 소울이 나올 거는 이미 많이 예상이 됐었고 최근에 주가 하락이 가도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아침에 보시면은 아침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순매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200억, 1300억 매도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제 그제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지난주 대비 외국인이 잘 던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만 해도 프로그램이 거의 4억 천억이 나왔죠.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차익적으로 많이 최근에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헤이크에 넘어가려나 하면서 아침에 잠깐 그랬었는데 결국에 오늘 인덱스주로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내뱉는 걸 역시 개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 추가 매수 기회 또 주는구나. 어제 반등 그제 반등 역시 행복해하면서 저가 매수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틀 동안 먹은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면서 추가 매수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코스닥 거래소 전부 다 개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죠. 기간 베이시스도 지금 백어데이션 0.6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베이시스도 안 좋고 오늘 유럽 정상회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기대보다는 그 기대감이 월요일 화요일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가 확률적으로 크다. 왜냐면은 그리스 문제는 쉽게 그렇게 토론해서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독일 쪽에서 강경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관이 그런 전망 속에 관망을 하는 자세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수급 특징주는요. 네, 수급 관련 관심 정보 솔직히 요새 계속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NHN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누구나 다 아는 네이버 포털 서비스 그쪽으로 이제 광고 효과랑 매출이랑 많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드라이브의 어떤 그런 대형 용량 하드 드라이버 그쪽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고요. 인터넷 사업 외에도
소셜 모바일 사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최근에 태블릿 PC 쪽 상당히 뜨고 있죠. 이쪽 관련해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광고 쪽을 상당히 강화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18일 날 상장이 되면서 결국에 국내 SNS 업체들도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상장으로 인해서 근데 그 부각받는 만큼 국내 업체들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사실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페이스북 기대만큼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우려가 결국엔 기회였음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NHN 좀 일주일째 계속 나왔는데 오늘도 기간 매수세가 나오고 오늘은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실적 대비는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방어주 그리고 게임주들 뭐 이렇게 인터넷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방어주 역할로 매매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NHN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십시오. 네, 가격대는 오늘 2,500원 올랐는데요. 사실 지금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 추격 매수는 요새 같은 장에서 하시지 마시고요. 이격 조정 줄 때 5일선이 지금 22만 7천원입니다. 22만 7천원 한 번은 다시 줄 거라 보고요. 그 정도 가격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짧게 목표가는 한 10% 정도 내외로 가져가시고 손절가도 10% 정도 내외로 가져가셔서 21만 9천원 볼린제베에다 하단은 깨면은 더 추가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가 유념하시고 목표가 25만 원 정도 책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상승 추세 종목에 있는 것들을 매수하자 박소영 대리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하는 장이다. 신용훈 연구원 분할 매수가 유효한 장을 전망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현금 비중 확대 후 관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원 대표는 오전보다는 오후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이 화장품 업종의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는 레저주의 소량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 IT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는 석유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 김훈 대표는 금융 IT 부품주의 저점 매수 타이밍을 제시했습니다. 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락 반전한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예, 오늘 시장은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경계 심리로 어제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리스 전 총리가 유럽 각국가 기관들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스 부채 프로그램에 대한 재협상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뉴욕 시장도 장중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결국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를 염려하고 있지만 모두들 그리스가 탈퇴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선 유럽 중앙은행이 공식 발표나 조건 없이 그리스 중앙은행에 긴급 유동성으로 천억 유로를 지원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150조에 달하는 큰 돈인데요. 이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최근 큰 낙폭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꾸준한 지지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업종별로는 지금 IT 업종의 분할 매수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실적 개선세가 있는 IT 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추천해드릴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은 휴대폰 고화소 카메라 이미지 센서용 필터 부분에서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2분기엔 사상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8%가 증가한 2억 3천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로의 이미지 센서용 필터 출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신규 고객 확보도 기대되고 있어서 올해 이미지 센서용 필터 매출은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옵트론텍은 수급 부분을 살펴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역시 이틀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60일선을 잠시 이탈하긴 했었지만 어제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어제의 장대 양봉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옵트론텍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가격대까지 좀 짚어주십시오. 예, 매수가는 전일 종가인 8,28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7,450원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옵트론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를 살펴보죠.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친환경적이거나 바람직한 지배 구조를 지닌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책임 투자형과 장기 투자형 국내 주식 위탁사에 총 6,20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달 어음 부도율 동향을 보면 전국 어음 부도율은 0.02%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합친 부도업체 수는 전월에 90개보다 20개 늘어난 110개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위기를 반영해 부정적 전망과 함께 A+로 2단계 강등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4%로 전망하며 지난달보다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이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회 책임 투자 규모는 어느덧 4조 원으로 올라섰는데요. 어떤 기업들에 속해 있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국민연금이 이른바 착한 펀드로 불리는 사회책임 투자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국민연금 20일 사회책임 투자형과 장기 투자형 국내 주식 위탁사로 6개사, 3개사를 각각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책임 투자형 6개사에 3,200억 원, 장기 투자형 1개사는 3,000억 원 등 총 6,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멘탈 붕괴인 상태인데 이러한 소식은 언제나 좀 반갑겠습니다. 좀 더 사회책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RI는 투자의 요소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잣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활동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이 SRI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투자 전략을 장기로 갖고 가는 연기금의 특성상 기업 가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동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SRI 펀드는 기업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다 보니 성장주와 가치주를 고루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유연성이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이 이제 성장주 펀드는 상승장에서 가치주 펀드는 하락장에서 빛을 발한다고 했을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SRI 펀드가 변동성이 강한 변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사회책임 투자의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10.1%로 기준 수익률인 코스피 대비 4.4포인트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7월 달에 2016년까지 SR 펀드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려서 출산과 가족 친화 경영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이번 투자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 위탁 운용사가 총 221개사로 늘어난 한편 올 3월 말 4조 원을 돌파했던 사회책임 투자 규모가 4조 5천억 원의 이제 규모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SI 펀드에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SI 펀드에 나오는 그 펀드들의 편입 종목들을 주목하는 면이 좋은 투자에 공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기업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부도를 낸 경우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이렇게 부도 업체가 증가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 어음 부도율이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20일 발표한 2012년 4월 중 어음 부도율 동향을 보면 전국 어음 부도율이 0.02%로 전월 0.01%보다 0.0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2%, 지방이 0.06, 모두 전월보다 0.01% 상승했는데요. 부도업체 수 총 합쳐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 포함해서 전월 90개보다 20개 늘어난 110개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체가 10개 증가했고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이 2개사, 5개사, 3개사로 좀 많아졌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 등 진출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그 기사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7만여 명이 창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86만여 명이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셀러리맨에 대한 고민도 좀 커지고 있는데 대기업은 잘릴까봐 좀 걱정이고 중소기업은 망할까봐 좀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더니 이제 지금 같은 데이터로 보이다시피 대부분 가게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 유로존 리스크 문제 다시 터져서 이런 자금난의 문제는 좀 분위기상으로는 해결될 분위기가 아닌 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 역시 4월 기업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5월 마지막 주를 향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이 과도한 국가 채무 때문인데 6개월 안에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일본 신용 등급이 현재 AA에서 A 플러스 2단계 낮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낮은 수준이고 한국,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좀 낮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신용 등급 강등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높은 공공부채 비율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211%로 경쟁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고요. 수출 증가세와 국내 투자 수요 등으로 부채를 통제해왔는데 대지진 이후 통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무역 수지가 31년 만 적자로 돌아섰고 대지진 복구 예산이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해결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소비세 인상도 불투명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이거를 극복할 만한 대안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일본이 국가부도 사태를 증명할 것인가, 그 여파는 어느 정도 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 국채를 대부분이 이제 자국민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 시각이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인지하고 있고 현재도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다른 통화 대비 높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피치사의 이제 등급 결정으로 인해서 그 엔화 강세가 지속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반영해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 그 피치사의 발표가 그거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결정도 환율 추이를 감안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3%로 지난달에 비해 또다시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 둔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네.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3% 또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달 3.8%에서 3.5%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지 한 달 만에 0.2%를 더 끌어내렸는데요.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KDI에 이어서 OECD까지 이제 줄줄이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면서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성장률인 3.7%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22일 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유럽, 미국의 회복 지연과 유가 상승 등으로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유가 상승 악재로 3.3% 성장하는 데 그칠 것 예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OECD 측은 유로 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 불확실성 및 유가 상승 등 대요인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가
대내 위험 요인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은 경제 회복에 따라 물가를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 대부분의 기관들이 유럽 사태가 상반기 내에 큰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기초로 했는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분기 GDP도 부진해서 지금 하향 조정 압력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코스피 주가는 상방은 제약되어 있고 하방은 대외 여건에 따라 열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게 좀 고민일 텐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보면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시황에 따라서 단기 대응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모습은 오늘 좀 약합니다. 29.29포인트 빠지면서 1800선을 일시중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지수는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31% 하락한 2366.9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350선에서의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경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조금 호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수의 하락을 좀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을 8.2%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인데요. 내년에는 중국의 정부에서 정책 지원으로 경제가 9.3%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의 미즈호 증권 같은 경우 중국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발언했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신호로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최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를 통해서 고용의 확대 그리고 이제 소비의 확대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좀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가 당분간은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내놓았던 것이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원자바오 총리의 언급 그리고 경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지수 23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트 보기 시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1780포인트에서 일단 1차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V자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많이 좀 힘들게 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8월달 그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이후에 1700포인트까지 밀렸던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때도 바로 어떤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인내가 필요한 시장 그리고 많이 좀 참고 그리고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견디실 수 있는, 그리고 절대 나중에 개인들이 투매를 할 때 적어도 본인은 그 개인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긴 갈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힘든 과정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충분히 인내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진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많이 좀 힘들다 보면은 뭐 종교를 찾듯이 조금 많이 기대는 곳이 있게 되는데,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기댈 수 있을 만한 지표, 그리고 신뢰를 할 만한 지표들을 좀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4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증시 참고 지표라는 어떤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내용 자체는 EMBI 스프레드라는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오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EMBI 스프레드. 뭐 용어 자체가 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EMBI 스프레드 자체를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은 신흥시장 채권 가상금리 스프레드, 말 자체 너무 어렵죠. 무슨 경제대학원이나 그 경제학과 나온 금융공학과 이런 분 나온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일반 투자자는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EMBI 스프레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신흥시장 채권 지수, 즉 EMBI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라고 잘 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200 내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어떤 평균 지수를 낸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신흥시장 채권 지수,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도 신흥시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신흥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북유럽 쪽, 동유럽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유럽, 아시아, 남미 쪽이라 보면 신흥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발행되는 어떤 모든 채권들의 평균적인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그 화면을 좀 보시면 나갈 텐데, 신흥시장국의 가상금리 가중평균치라고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 국가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위험도라고 이렇게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흥시장 채권 지수, 이 말 자체 그냥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화면에 지금 나가듯이 신흥시장 국가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위험도라고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신흥시장 채권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조금 안정을 찾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 신흥시장 채권 지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신흥시장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신흥시장 채권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신흥시장 채권 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흥시장 채권 지수,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시장이 좋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합해진 부분이 EMBI 스프레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머징을 대표하는 그 채권 인덱스인 방금 말씀드린 EMBI하고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 인덱스 간의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진국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머징을 대표하는 채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머징을 대표하는 채권, 그러니까 즉 위험자산, 그리고 선진국 채권 인덱스, 즉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금리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지냐, 축소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다.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채권 인덱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삭제하고 주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시장이 조금 그 위험 신호가 극에 달하게 되면은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독일 분트채와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 자산에 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안전자산을 할 수 있는 분트채, 그리고 미국 달러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다운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위험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률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 그리고 위험자산의 수익률 요 차이가 EMBI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괜찮으면 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요. 근데 시장이 위험하게 되면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지금 시장 많이 안 좋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EMBI 스프레드 요 내용 자체를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시장이 안 좋구나.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 시장이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프레드 확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화면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화면이 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연결되는 화면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신흥국가들의 위험도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을 좀 돌려서 본다면은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위험자산,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만큼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게 됐을 경우에 어떤 위험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 그리고 독일의 분투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흥국 채권, 우리나라 원화 채권도 될 수가 있겠죠. 즉 원화 채권보다는 좀 주식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 쪽으로 말씀드리고 본다면은 주식에 대한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을 경우에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흥 국가들의 위험도가 감소하게 됐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돌려서 말을 드려본다면은 신흥 국가들의 위험 감소, 즉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인 채권 쪽에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보다는 위험 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이 더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을 투자하셔도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흥국 채권. 아무래도 그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나라라든지 그리고 남미 쪽 그리고 인도네시아 어떤 채권이 더 비싸겠죠. 지금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6%에 달하듯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위험 자산이 이쪽보다 안전자산 쪽보다는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EMBI 스프레드 지표는 어떻게 본다면 신흥시장 그러니까 신흥국 어떻게 본다면은 선진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수익률이 더 높겠죠. 왜? 위험도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회사채 금리가 더 높겠죠. 왜? 회사채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보다 안전자산인 안전자산인 국채보다 회사채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금리가 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위험 시장과의 어떤 위험 자산과의 어떤 관계는 역관계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EMBI 스프레드 요거에 대해서 좀 반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로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볼게요. 자,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2011년 7월 27일 날 코스피가 2174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볼게요. 2011년 10월 4일 날 코스피가 170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역관계에 있다고, 반대의 관계에 있다고. EMBI 스프레드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 3월 30일 날 코스피가 201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이슈가 있었냐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유로존 위기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2년 3월 30일 날 코스피가 2014포인트였는데 2012년 5월 16일 어떻게 됐습니까? 1840포인트고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됐죠? 1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도 어때요? 지난 8월 달과 마찬가지로 EMBI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EMBI 스프레드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 EMBI 스프레드가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EMBI 스프레드가 아래쪽으로 향할 때,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증가세로 돌았을 때 이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와 좀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이 좀 늦네요. 자, 좀 전에 보세요. 3월 30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쪽을 보시면은 어쨌든 3월 말부터 지금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죠. 좀 전에 EMBI 스프레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있었죠. 지금 즉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화면에 제가 그어드릴게요. 3월 30일부터 EMBI 스프레드는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EMBI 스프레드는 주식시장과 즉 위험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주식 위험자산이죠. 왜? 손실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EMBI 스프레드는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지수가 1803포인트인데 여기서 바닥을 다질지 아니면은 더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어쨌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1800포인트 아래쪽에서 조금 기회를 조금 노리시면서 어떻게 되냐. 이 EMBI 스프레드가 즉 요 벌였던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는 것을 그만큼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EMBI 스프레드가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EMBI 스프레드가 요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축소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 시장이 돼서 너무 공표 국면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시장이 돼서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700포인트를 깨냐 마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700포인트 절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의 신용등급 이슈 때 EMBI 스프레드가 450bp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350bp 정도시면 이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만큼 유로존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 이슈가 만약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슈보다 컸다면 이 EMBI 스프레드는 벌써 이 450bp를 넘어섰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70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두시되 더 이상 하락은 제가 보기엔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준비할 기간이지 공포에 접어들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그 시장을 대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덕성 앵커님. 네, 자 지금까지 차트 뽀개기 차티스트 정태근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 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역시 또 유효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순모, 나종호 두 분 전문위원이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부터 이어지는 종목 상담에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증시가 큰 폭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2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여전히 1800선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